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요리사 세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고요. 휴가를 간 안승찬 기자 대신해서 오늘은 특별히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이대호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도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호 기자는 오늘 이 자리는 처음이고, 네, 그렇죠? 그러네요. 처음이죠. 네, 그리고 윤 센터장님은 오늘 두 번째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분 서로 좀 아시는 사이인가요? 예, 네. 좀 바닥이 좀 아는 좁아서요. 사이입니다. 예, 너무 잘 알아요. 종종보다. 종종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문자를 보낼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반면에 미니는 공짜입니다. 윤지호 센터장님, 이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도 네.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먼저 기준금리 1.5%.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라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인데 성장률 하락 추세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잘한 조치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방금 사회자께서 저한테 기대를 하는 네. 시간이라고 해야 돼. 그 기대값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우리가 아무도 기대 안 했거든요. 네, 네. 우리가 맞아요. 별명이 이동결 총재였습니다. 그거 들으시지 않았겠죠? 이동결 하도 총재. 동결하시니까 그래요? 네, 이동결 이주열 총재 총재가 거다. 아니라. 그래서 총재님께서 아무래도 연준이 월 말에 7월 말에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하지 않을까 네.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시장 기대를 앞서갔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이었고요. 1.7, 1.5로 25p 인하했는데 이미 연내 두 차례 인하는 이미 시장 금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한 두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시간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에 있고요. 네. 네, 뭐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인데 오히려 주목했던 거는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통발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통발문. 보통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하는데 네. 공신 용어입니다. 근데 네. 아니 뭐 그렇기 때문에 통발문이라고 해서 이제 매달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네. 국내 경제가 잠재년 성장률 수준이라는 문구에서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삭제했어요. 예. 원래 기존에 잘 발표하지 않았는데 잠재 성장률이 한국이 2.5에서 2.6% 수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뭐 잠재 성장률은 뭐고 뭐 그냥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냥 이 우리나라 갖고 있는 뭐 노동, 자본, 자원 온갖 걸 다 써가지고 그런 생산률을 써가지고 어떤 부작용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네. 더 쉽게 말하면은 마라톤을 뛰는데 너무 잠정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면 네. 그냥 탈진해서 쓰러지는 거고요. 너무 가열되면. 너무 느리게 걷고 있으면 네. 그 뛰라고 뒤에서 채찍질을 해줘야겠죠. 네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2.5에서 2.6인데 이번에 경제산을 물가산을 전망치를 2.2%라고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의지가 명확한 거죠.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거는 금리나 당위성을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고 어떻게든지 앞으로도 좀 살아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발문에 나왔던 네. 그 잠재 성장률의 우리나라 수준을 말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가 나올 걸 예고해줬다는 건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좀 빠른 조치였고 긍정적인 조치였다. 그쵸. 이런 평가.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이 국회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이 일본 수출 규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옛날에 네. 중앙은행이 뭐라는 거냐면 옛날에 이제 오일 쇼크 뒤에 이제 연준 의장 폴 버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냥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기 둔화를 감소해서라도 그 당시에 인플레가 나니까 물가를 잡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뭐 금리를 어떤 금리 외에 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뭔가 서로 물건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활력이 없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아까 마라톤을 네. 비유를 했지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자처럼 침대에 내려가 기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상황이. 좀 너 뛰어 해주려면 뭐 영양제를 넣든지 뭐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다면 계속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내렸는데
앞으로도 더 완화적으로 가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뭐 이렇습니다. 뭐 일본과의 분쟁 얘기는 대외 리스크 확대는 빌미를 주고 더 문제는 그 우리 연 전망치 2.2%라는 게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망치거든요. 아, 추경 포함해서입니까? 추경도 안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는 뭐 다소 높은 최저임금 굉장히 민감한 이슈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을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는 해 완화기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도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차례 정도까지도 뭐 그런 올해 안에 2차례 뭐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까지 거죠?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 총 3번이요. 총 3번까지도 얘기를 하는 보통 그러면은- 하나 말씀드리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전망하는 사람들이 한번 방향이 잡히면 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네. 약간 희망과 바람까지 살짝은 담아서 네. 항상 말씀을 하시죠. 희망 섞인 전망. 80%가 안 내린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네. 제가 동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이고 또 하나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조심스럽게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전에 네. 글로벌하게 미국에 앞서서 내린 곳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어떻게든지 글로벌 추이가 통화 정책 여력을 확보한 나라들은 네. 어떻게 정책을 더 쓰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 그리고 국제 3년이 이미 좀 낮은 레벨에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까지도 갈 수도 있다. 열어는 두자는 입장입니다. 금리 내려가면 이제 당장 우려되는 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미리 금리 내리는 건 약간 교과서적인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가 좀 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만 보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말에 드디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4.9가 나왔죠. 왜냐하면 네. 정부가 5% 밑을 좀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10년, 17년에 한 10%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 굉장히 거죠. 근데 내용을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내용 중에 이 금융권으로 통칭되는 비은행권이 한 0.8%까지 낮아졌고요. 네. 은행권 같은 경우 예금은행 같은 경우에가 한 15% 정도에서 7%까지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고 싶어 말을 실수했네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져도 돈 쓰는 곳이 없는 거죠. 왜 돈을 그럴까요? 어디로 써야 핵심은 되나? 부동산 규제 때문에 뭐 기준 강화, 대출 기준 강화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금융권까지 DSR이 도입됐기 때문에 돈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대출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돈이 금리가 싸지면 목표는 아까 말했지만 좀 뛰게 해주려고 줬는데 네. 아무도 돈을 빌려 쓰지 않고 사업도 안 하고 자산 투자도 안 한다면 이게 금리 인하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 드는 거죠. 근데 돈 투자할 때 그럼 부동산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것도 지금 경기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것도 딱히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 주식 투자 쪽도 금리를 알고 여러 가지 규제를 내려주고 세금을 덜 걷가면 다 총진제가 되는데 한국의 자산 비중을 보면 네. 그러니까 경제를 말하는 거죠. 경제를 본다면 결국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거나 국내적으로 소비가 늘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소비가 느는 거는 뭐 우리나라 자산이 거의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 외에 제일 문제는 취약계층들의 신용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분들 같은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뭐 성장하지 못하면 사실 부자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항상 성장을 그렇죠. 하지 못하면 파트타임부터 해고되는 거고 영세업체부터 망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문제라는 거죠. 취약한 쪽에서 경제에서. 가장 네. 타격을 받는. 그 가계부채 증가율 줄었다는 부분 관련돼서 네. 금리 내리면서 그 고정금리 주담대 고정금리가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 기준으로 최저가 2.33이거든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네. 근데 그 관련돼 가지고 그 기사가 나온 걸 이제 어떤 그 재테크 카페에다가 옮겨갔는데 그 재테크 카페에 달린 댓글이 네. 금리가 문제냐 규제가 문제지라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네. 빌리고 싶어 돈을 못 빌린다는 그 그런 비슷한 거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수지에 물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시중 네네. 유동자금은 정말 많은데 거기에다가 저수지의 수위를 한국인이 더 높여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네.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근데 그 물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꽉꽉 막혀 있습니다. 부동산은 규제 때문에 네. 주식은 기업 실적들이 이제 하향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7535번님. 이번 인하 이후에 일본, 유럽처럼 제로금리로 못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까지 나왔어요. 꼭 숫자로 보지 않더라도 인구,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1% 얘기하다가 제로금리까지 나와버렸어요. 네, 아니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금리라는 건 결국은 그날의 펀더멘탈을 얘기해 주는 건데 네. 아까 또 중요한 게 인구도 줄고 하면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거든요. 네네. 인구가 줄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죠. 주니까. 근데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래도 한국은행도 네. 그렇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도 하고 네. 정부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글로벌이 다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증시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뭐 어닝 시즌에 돌입했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좀 대략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아예 요번은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실적이. 네네. 근데 거의 1월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거든요. 30%.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게 이번 네. 실적신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신다면 기대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보단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대가 특히 낮아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좋은 거냐 물어본다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투자라는 거의 근본적인 성격은 미래의 기대값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약간 긍정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환율이 원화가 환 효과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동차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환율, 네. 신차 효과도 있지만 결국 환 효과가 있는 거. 조선도 정말 저 산업이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네. 상당히 좀 잘 마무리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실적신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나아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실적 바닥이 2분기에 지나가는 성향이 높고요. 가장 큰 바닥이? 이유는 어. 계속 반복되지만 한국은 반도체가 실적을 좌우합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그렇죠. 높아서. 네. 제가 전망할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이 네. 글로벌 TSMC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론텍도 그렇고 네. 거의 다 그런 회사들이 수요 회복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그냥 반도체 업황 개선, 미중 네. 무역 갈등 완화 이게 결국 실적을 좀 돌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상암동 경제포차 듣고 계시고요. 문자를 여러분들 많이 주고 계시네요. 유주한님, 반도체 산업 외에 우리가 미래에 눈 돌릴 분야는 뭘까요? 이번 일본 사태를 보고 반도체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김보라님, 올해 말쯤 국산품 애용 활발해져서 내수시장 폭발적 성장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꼭 보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내요 우리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힘내라는 문자. 지금 불매운동 한창인데 경제 전문가들 이 세 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잠깐은 위기일 수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보십니까? 혹은 뭐 심지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제일 저한테 물어봐. 그럼 보란 기자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네. 질문이죠. 네, 네.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불매 운동 통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이렇게 우리 국산화가 안 됐던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점이 이게 어디까지 불매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센터장님께서 무슨 본인 일화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식당이 일본 라면을 파는 집이긴 하지만 국내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네, 그런데 그 일본 라면을 먹으니까 이제 굉장히 시선을 안 좋게 보더래요. 그러니까 바빠서 이제 금방 먹고 가려고 하던데 네. 그걸 보면 이제 이 불매 운동은 좋은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네, 네. 관련된 거기 일한 종업원 분들, 네, 종사자들은 한국 사람이고 거기서 월급 받아서 쓰는 한국의 내수에 기여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장님도 한국 사람이고, 네, 다. 이거 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되게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판단은 뭐 하기 어렵지만 그 뭐 불화수소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이번 기회에 다 국산화되고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정부도 좀 많이 이게 민간 기업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당장 돈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정부가 나서서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각성의 기회는 됐다 말씀을 주셨고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너무 국산화 운동은 좋은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경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게 교환을 하는 게 각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네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줬죠. 네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경쟁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그 부분은 경쟁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그럼 길게 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네. 결국 일본 물건도 좋은 게 일단 갖다 써야 되는 게 경제로 본다면 맞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뭐 이런 노이즈가 생겼을 때 이게 파국이 아니라면 네네. 항상 드셔야 생각이
좋은 투자 대상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산다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좋은 회사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좋은 가격에 거래해야 돼. 그러니까 네. 부동산도 좋은 물건이 싸졌을 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잘 보시다 보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어떤 기업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역설적으로 그런 기업의 빅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회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지만 네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이게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역시 생각합니다. 리서치 센터장님 다운. 아니 이대호 기자는 어때요? 네. 불매 운동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뜨겁게 시작한 건 분명히 차갑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불매 운동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하다 보면은 이건 따뜻한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국민 모두가 산업 발전을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년짜리, 10년짜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불매 운동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고란 기자가 오늘 경제뉴스 헤드라인 전해주실 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품절 표시가 뜨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큰 이러면 뉴스였죠. 굉장히 구매자로서 가슴이 뛰는데요. 품절이면. 네. 이 쿠팡이 최근 일본 불매운동 대상 기업으로도 거론돼 왔어서요. 이유가 뭔지 조금 있다가 이대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뭐 되고 있어요. 정상화된 네,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걸까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석 달 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건데요. 왜냐하면 네.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네. 국제 유가의 심한 변동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와중에 네. 미국은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미국은요? 좋겠어요, 유일하게 정말. 네. 트럼프가 또 미소를 짓는 그 네. 모습들이 상상이 되네요. 다음 뉴스는 카카오뱅크네요. 저도 이거 하다가 실패했는데요. 네네. 카카오뱅크가 연 5% 이자를 주는 특판 상품을 내놨습니다. 음. 시간 기다려서 접속했더니 끝났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초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금리 상품으로 와. 인식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몰린 게 아닌가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는 아니고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오늘 그 카카오의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은산분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 네. 단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줬거든요. 작년에 네. 법을 통과시켜서 네. 그에 따라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1초 만에 접속 불가능. 그래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셨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끝났대요. 이거 말이 안 돼. 내 분명히 시계 보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제 시계가 뭔가 잘못 설정이 돼 있나 의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 브리핑 수고하셨고요. 이대호 기자와 쿠팡 먼저 짚어볼까요? 네. 쿠팡이 요즘 여러 가지로 관심 대상이었잖아요. 늘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또 주변 비슷한 업계에서는 또 약간 공공해석이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오늘 주문이 전면 중단됐다가 지금은 정상화된 상황인가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침 7시부터였죠. 네. 뭘 사려고 하면은 재고가 없습니다. 품절 이렇게 네, 떠서 맞아요. 구매를 맞아요. 누르면 구매가 되질 않는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거든요. 네. 그게 한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실시간 검색 1위에 쿠팡 품절 이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봤어요. 지금은 네. 대부분 복구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이제 저는 구매하기 누르면 바로 결제되는 걸로 해놔가지고 무서워서 못 누르고 있는데 재고는 있는 걸로 지금은 나옵니다. 네. 네. 사고 원인이 뭐 가장 궁금하죠. 뭐 밝혀졌습니까? 공개했습니까? 일단은 정확히는 밝히질 않아요. 원래 쿠팡이 정확한 내용은 밝히질 않는 회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에요. 외국계 기업이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는 그래요. 내부 시스템 문제로 추정된다. 요 정도까지만 밝혔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해킹이냐? 해킹은 아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 리뷰 회사가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제가 좀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AWS 문제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내부 시스템 문제다. 요 정도로만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럼- 참 아쉬운 네. 거는 쿠팡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고객 사과 공지문 하나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방금도 봤는데 사과문을 안 올렸어요? 네, 공지문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 말이죠. 네, 그것도 문화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쿠팡이 현재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시선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네.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를 볼 때 착시 효과가 되게 커요. 일례로 쿠팡은 매출이 작년에 4조 4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베이 코리아라고 뭐 지 무슨 마켓, 네네. 옥 무슨 션 이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매출이 9,800억대예요. 그러니까
쿠팡 매출의 한 4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네.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에 쿠팡이 1조 1천억 원 영업 손실, 손실. 1조 원대 적자를 볼 때 이베이 코리아는 영업이익이 480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더 잘하는 걸까요? 여기가 더 알짜배기네요. 이베이 코리아가. 그렇죠. 이베이 코리아가 더 잘 시장으로 버는데 보면. 네. 사실은 업태는 같지만 돈을 버는 구조는 달라요. 이게 통신 판매업자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오픈마켓이라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는 데는 수수료만 수입으로 잡아요.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요. 뭐 몇백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직접 사서 파는 통신 판매업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소셜 커머스가 되겠죠. 네네. 거기는 10,000원짜리를 팔면 10,000원 전체를 다 매출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얻었던 차익을 이익으로 잡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통신 판매업자, 중개업자 이게 다 믹스가 돼 있어요. 서로가 네.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사업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달리 봐야지 어디가 매출이 더 크니까 어디가 더 큰 회사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쿠팡이 크긴 크죠. 네. 이러나 예. 저러나. 매출. 시그백이라고는 네. 하는데 네. 사실 그것도 정확히는 공개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순히 그- 우리만 매출만 봐야 네,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통에 직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네. 직접 매입해서 하는 비율이 쿠팡 같은 경우는 거의 9, 10이라고 하면 거의 9고요. 네. 비슷한 걸로 해 소셜 커머스라고 시작해서 한 위메프 있잖아요. 이거 네네. 반대로 1대 9 정도로 해서 직매 비중이 낮습니다.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 자체가 아예 네네. 다르군요. 그나저나 그 요즘 일본계 기업 논란에 휘말리면서 뭐 불매 운동 표적에 포함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연찮게 발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쿠팡의 그 네. 손정희 회장, 네네. 우리 유명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상 최대 주주가 일본이니까 불매 운동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실제 움직임도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좀 곤란해하는 것 같은데 네.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2015년에 10억 달러 이때는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 됐고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한 네네. 거였고 네. 지난해 11월에는 20억 달러 한 2조 3천억 정도 됐는데 요건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비전 펀드라는 곳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네. 총액 한 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런데 이 비전 펀드가 과연 소프트뱅크 아래에 있으니까 일본계 자금이냐? 사실은 아랍계 자금, 아랍계. 사우디아라비아 자금이 네. 거의 한 48% 들어가 있어서 아. 일본계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오히려 어떤 네. 논란이 더 해외에서 있었냐면 일본계 자금이 아니라 네. 사우디 공공투자 펀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예전에 그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살해당한 사건이 네. 있었거든요. 유명하죠. 왜 네.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배우의 그 빈살만 네. 사우디 왕세자가 연루됐다는. 있다, 연루됐다 항상 그랬었죠. 네. 근데 사우디 공공펀드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왕세자가 좌지우지하는 사우디 공공투자펀드가 최대 주주인 이 비전펀드, 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투자금을 받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오히려. 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쿠팡은 네. 국적이라고 하면 조금 모호하긴 한데 네. 미국 쿠팡 유한 회사가 모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거기가 모기업에 투자를 받아도 미국 회사가 먼저 받아서 한국 자회사에 내려보내주는 구조입니다. 네. 비전 펀드라던가 해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주주가 일본 자금이면 일본 기업인가 이런 헷갈림 때문에 이 펀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도 고란 기자 이야기를 고란 하셨지만 기자 얘기해 돈에는 꼬리표가 없고 돈에는 어. 국적이 없거든요. 네. 사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다국적 기업이라는 표현도 지금 잘 안 쓰잖아요. 네네. 나이키, 코카콜라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기업이 다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하다못해 개인 사업자도 내가 물건을 아마존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중국 티몰에서도 팔 수 있는 시대거든요. 해서 굳이 이걸 구분하자면 네. 법인 등록지, 법인세를 어디다 내느냐, 유형의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더 고용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걸 따져보는 의미도 점점 퇴색해 가고 있죠. 참 어렵네요. 글로벌에 그리고 대면 서로 얽혀 있어서. 왜 비전 펀드 얘기할 때는 손정희를 손정희라고 인식을 안 하고 마사요시 손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뭔가 대통령한테 조언을 할 때는 항상 손정희라고 인식하잖아요. 이걸 좀 약간 네. 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대호 기자,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지금 음악에 맞춰서 이런 음악도 나와요. 이러게 해서 원래 시조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낯설다. 네, 이거 세 줄로 깔끔하게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시조처럼 네, 네. 시조처럼.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돈에는 국적도 없다. 돈은 피보다 진할 수도 물보다 묽을 수도 있다. 음.
좋다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효과음 감사합니다. 와, 돈은 피보다 진할 수도 물보다 묽을 수도 있다. 이거 음. 참 무시무시한 말들이네요. 그러네요. 네, 잘 들었고요, 이대용 기자. 그리고 고란 기자, 우리 아까 네. 그 들어갔다가 1초 만에 실패한 이 카카오뱅크.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언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 요이 땅 하고 이게 있었습니까? 사실 네. 연 5%면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 그러면 음.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네네. 그럼 거의 무위험으로 무위험 수익이 5%라는 건데 세금 때문에 4점 얼마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카카오뱅크가 이걸 팔았냐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1,000만 고객을 달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판 거는 이제 이걸 팔고 네네. 또 뭐 무슨 나이키 뭐 무슨 뭐 저기 뭔지 뭐 영화 티켓 해가지고 뭐 하여간 주간입니다. 이벤트 네네. 주간.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5% 이제 예금을 음. 파는 거였는데요. 미리 너무 많이 보낼 것 같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전에 사람들한테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 가입 신청.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사전 가입을 신청한 사람한테만 링크를 보내줬어요. 네. 요 링크를 받은 사람만 그 링크로 이제 그 가입 시작 시점이 됐을 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선착순이면 아예 시도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착순이 좀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가입 링크를 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까? 이러고 이제 가입 링크를 받아가지고 네. VIP인 줄 알았는데 VIP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 그냥 아니었어요? 원어브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네. 딱 들어갔더니 이게 벌써 마감이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식적으로 그 가입하려면 뭐 이름 쓰고 뭐 누르고 동의하고 약관하고 이러면 1초 만에 마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주작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거 아니다 뭔가 그 대상자 미리 정해졌을 거다 의혹들이 네. 막 나왔어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의혹을 먼저 부인하고 있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눌렀는데 결과적으로 한도 초과됐습니다. 고객님은 못 들어요, 가입 못해요라고 네네. 나오면 열받잖아요. 좀 불쾌하죠. 네, 계속 네. 이렇게 눌렀는데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단은 그 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선착순 그 번호표를 나눠준 셈인 거예요. 복잡하네요. 그래서 네. 그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네. 그날 해당한 날 오후 11시까지만 이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제 되는 걸로 했는데 네. 그래서 한도가 10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번호표 나눠준 사람들이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다 가입을 하게 해주겠다. 100만 네.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제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번호표 방식을 이제 몰랐으니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가지고 되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재테크 카페 같은 데 보면 내가 어떤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서 이걸 그런 도전했다가 분들은 그러네요. 실패를 했어요. 다시 가입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금리가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어쨌든 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는 절대 그런 거 없다. 뭐 임직원 중에 가입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뭐 금리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들 전전긍긍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이게 지난 우리가 아까 얘기도 좀 했지만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네. 이제 금리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대출금리 다 적용되고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아마 느끼셨겠지만 예금 금리는 금방금방 적용됩니다. 아주 바로 네. 내립니다. 바로. 네.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아마 시스템이 그닥 변하지 않았다고 치면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 예금 금리 표가 나옵니다. 아. 1년 만기는 얼마 뭐 이렇게 표가 네. 나오는 그 표에 따라서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있는데요. 네. 그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융채가 네. 기준금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금융채 금리는 어떻게 고시를 하느냐? 일주일 단위로 고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아마 대부분이 한 7대3 정도로 변동금리가 더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건 코픽스 금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 은행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렸다고 쳐도 이번에 이제 16일 날 고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럼 8월 16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 기다렸다가 네. 그때서야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인하된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출금리는 금방 안 내려갈 텐데 예금금리는 금방 내려간 걸 아마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금금리가 금방 내려간 관계로 아마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1%대 예금, 2%대 예금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현재 뭐 2%대 예금을 굳이 찾으시려면 네. 특판이나 아니면 저축은행을 네.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기준금리 내리면 그 우스갯소리로 예금금리는 작각 내리는데 맞아요. 그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출금리는 오르더라.
왜 나의 대출은 항상 오르고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네.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천천히 반영될 거고요. 네.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네. 그 기준 금리는 내렸어도 네. 가산 금리를 붙여가지고 네.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대충 좀 내려갈 거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신코피스 얘기합니다. 기준을 네, 했기 맞아요.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피스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결국 은행을 마진 못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pp 정도 분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계속 앞으로도 조달 원가가 낮은 결제성 자금이나 예수금은 포함된 걸로 네.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기존의 주담대 이용자분들은 신코피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면 네. 분명히 대출은 낮아질 겁니다. 은행은 굉장히 머리 아파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신코픽스 기준 어쩌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안승환 기자가 지난주에 그 밀가루 프랑스산 밀가루냐 중국산 밀가루냐 했던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금이 내려갈 텐데 아마 그 체감하시기에는 그 기준금리 내린 만큼 안 내려갔다라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리를 은행이 조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간 만큼 맞습니다. 나의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알겠습니다. 음악 나오죠? 네, 아, 네. 고란 기자. 네. 드디어 세 줄 요약의 시간입니다. 네, 이거 제가 정말 지금 힘든데요. 네. 네, 갈까요? 네. 네. 에이, drop the beat. 카백은 5% 특판 예금 출시. 2초컷 마감에 고객은 허탈. 특판 취급 은행 앞에 문전성시. 부동산과 주식선 자금 이탈. 정부는 안심전환 대출 출시. 서민들은 정부 복지 자금 탈탈 챙겨가시길. 고르기하기 고생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이대호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